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 지금 벌써 5번째 동영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시청하면서 통계학에 대한 어떤 미리 예습을 많이 하면 여러분이 오프라인에서 수업에서 상당히 쉽고 그다음에 뭐 실습하고 발표하는 데도 쉬울 겁니다. 제가 집필한 이제 통계학 멘토라는 기본적인 이론서를 가지고 10여 개 동영상을 찍었고 그다음에 SBS 실습을 위해서 경기대 교수님이 쓰신 SBS 통계 분석 가지고 또 몇 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이제 오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차란 뭐냐? 오차란 실제치와 측정치 간의 차이를 오차라고 합니다. 오차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이 세상에 존재는 않을 겁니다. 오차가 제로가 뭐 모집단이 뭐 몇 명이다 이런 경우 말고는 모집단이 보통 몇 천, 몇만 이렇게 되니까 모집단에서 일정 숫자를 뽑게 되면 그 숫자가 표본이 값이 됩니다. 실제치, 페라미터와 표본의 값, 스태티스틱 간의 차이가 항상 생기게 됩니다. 이걸 오차라고 합니다. 에라라고 하죠. 영어로 ERR, OR. 에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인데 표본 오차는 모집단의 특성치와 표본의 특성치인데 표본을 뽑을 때 관련된 거 표본 오차입니다. 표본 오차는 표본을 뽑을 때 관련된 거. 비표본 오차는 표본을 뽑는 것과 관련이 별로 없는 것. 표본 오차는 표본을 뽑을 때 관련되는 것으로서 모집단에서 샘플을 적게 뽑으면 표본 오차가 커지고 샘플을 많이 뽑으면 표본 오차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비표본 오차란 모집단에서 샘플을 뽑는 것과 별 상관없이 샘플을 뽑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뭐 당신의 키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기업체에서 얼마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물어본 것을 적을 때 잘못됐거나 아니면 데이터 엔트리를 할 때 잘못된 거 이런 겁니다. 비표본 오차는 샘플을 적게 뽑으면 비표본 오차가 적고 샘플을 많이 뽑으면 비표본 오차가 커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는 뭐 지난번에 이제 설명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이제 보시면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표본 결과와 모수 추정. 모수 추정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이라는데 모집단의 값입니다. 모집단의 값을 추정하는 거. 모집단의 값은 모집단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습니다. 모집단의 규모, 모집단의 값은 영원히 알 수가 없고 그냥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체 재벌 기업에 한 달 근무하는 사람들 평균 월급이 얼마일까? 한 달에 받는 게 얼마일까? 그래서 재벌 기업에서 근무하는 뭐 우리나라 종업원 임직원이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명이다. 그럼 300만 명 중에서 3,000명을 뽑아요. 300만 중에서 3,000을 뽑아. 그 사람들한테 임금 물어봐. 그럼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한 달에 뭐 425만 원이다. 평균 425만 원. 실제 모집단이 425만 원. 그건 모르죠. 모집단이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까. 425만 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그 평균이 뽑았을 때 평균 425만 원. 표준 편차가 10이다. 그러면 모집단의 실제 값은 425 플러스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425 마이너스 10이 얼마니까 415. 425 플러스 10이 얼마니까 435. 그러니까 실제 재벌그룹의 300만 명의 재벌그룹에 다니는 임직원들이 한 달 평균적으로 받는 것은 415만 원에서 435만 원이 될 확률이 뭐 95%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다. 이런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값을 추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추정하냐? 그건 신뢰 구간이고 뒤에 이제 분포랑 다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모수를 추정한다. 뭐 현실적인 모집단 표본 이건 됐고 이제 퀴즈가 있는데 퀴즈는 왜 하냐? 여러분이 동영상을 미리 보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건 오프라인에서 하게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여러분에게 불시해서 종이를 나눠주고 이 두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라고 그냥 거기에 적어내면 그날 그 출석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도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하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경영 통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음에서 어느 것입니까? 1, 2, 3, 4 답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와 스태티스틱을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건 오프라인에서 하는 경영 통계 퀴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4장으로, 교과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색이 좀 화면이 좀 커가지고. 4장부터는 이제 좀 어려워지고, 제가 이제 조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천천히 나가고, 통계 수치들이 많이 나고, 오프라인에서 설명이 가능한 것들만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냥, 그래서 말로 여러분이 듣고, 실제는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MIT 대학에 이제 수학 전문을 하고 컴퓨터를 하고 파이썬을 가르치는 교수님의 그 프로그래밍 강의를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냥 누워서 들었더니 뭐 파이썬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뭐 그것도 실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누워서 듣고 이제 파이썬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근데 실제 파이썬을 제가 이제 짜다 보면 좀 복잡해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도 동영상에서는 통계학의 기본 이론과 개념을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수업 시간은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될 겁니다. 분포가 뭐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모수 추정을 하고 통계라는 것은 추정과 검증을 하는 거다 이랬습니다. 그게 다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분포는 뭐냐? 통계라는 게 숫자의 집합입니다. 그 숫자들이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연결을 쭉 하면. 우리 학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뭐 GPA가 있죠. 그레이드 포인트 에버리지. 그러니까 뭐 어떤 학생은 높고 낮고 뭐. 그래서 제가 100명을 뽑아가지고 100명 GPA, 어떤 학생은 3.8, 뭐 3.7, 뭐 4.3, 뭐 3.5 이렇게 쭉 나열을 하죠. 그 나열한 걸 선으로 쭉 연으면 이게 continuous distribution이 됩니다. 연속 분포. 하나씩 이렇게 하면 그 discrete 이산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분포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게 무슨 분포다. 보통은 정규 분포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규 분포가 나오고, 분포를 가지고 F 분포다, T 분포다, 감마 분포다, 포화성 분포다. 이렇게 분포를 가지고 여러분이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분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포란 표본으로 추출된 값들의 측정 값의 플라팅, 값을 그림으로 그려본 것. 이게 분포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 분포는 뭐냐? probability distribution. 분포인데 그 전부 확률적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되는데, 확률은 전부 값이 뽑히는 값이 다 확률로 표현합니다. 분포는 쉽게 해서 분포가 쭉 그림을 쭉 그리면 정규분포라고 그림이 있습니다.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이렇게 쭉 볼록하고 옆으로 쫙 퍼지고, 그 정규분포 안에는 모든 점이 숱하게 들어가는데 그 점을 확률로 계산한 거고 전체를 다 하면 확률값 1입니다. 그걸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통계를 추정할 때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30대 재벌그룹에 다니는 임직원들의 평균 한달치 월급이 평균이 425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다. 415에서 435 사이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추정을 해봤더니 95%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럼 92에서 98 정도의 확률 가지고 한다. 100이 아니라는 얘기죠, 100이. 90에서 98도 상당히 높은 거죠. 그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나? 이 분포의, 확률 분포의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또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이란, 확률 분포란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를 의미한다. 점이 이제 제로고 점을 쭉 연결하면, 점이 하나 하면 제로고 쫙 연결하면 뭐 그게 합이면 1입니다. 구간을 만들어가지고. 확률 분포나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를 의미한다. 확률이란 우리가 어떤 사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주관적으로 주는 숫자이다. 0에서부터 제로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해서. 한국에서 태어난 내가 미국 대통령 확률은 제로죠. 왜? 미국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되죠. 우리 아들하고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조지아 대학에 박사할 때 우리 아들이 조지아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미국 보면은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난 사람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확률입니다. 확률은 제로에서 1까지고, 확률이 제로라는 경우는 거의 안 나오고 1도 거의 안 나오고, 그냥 확률은 뭐 0.3, 0.8, 0.7 그런 높게 나온 거죠. 분포란 자료값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형태이다. 우리가 표본을 뽑아서 표본에서 간축된 값들을 그림으로 그린 것을 삼포도, 스캐터 플롯, 이게 점을 톡톡 찍은 겁니다. 스캐터 플롯이라고 부른다. 익힌 점들을 찍어서 표시한 거다. 이런 것이 분포를 형성한다. 분포를 형성해야지 그 확률 분포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합니다. 통계학 책의 맨 뒤에 보면 정규 분포라고 나옵니다. T 분포. 그 값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분포입니다. 확률 분포는 확률을 나타내는 분포 형태를 의미한다. 여러분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잠깐만 읽어보십시오.
분포에다가 확률을 부여한 것이다. 그렇죠? 저 확률 분포에서 두 가지 형태의 분포가 있는데 하나는 이산 분포,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이 하나는 컨티뉴어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디스크리트는 실제는 잘 안 씁니다. 디스크리트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추정을 할 때 실제로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잘 안 씁니다. 그 컨티뉴어스를 씁니다. 컨티뉴어스. 대부분 다 연속 분포 컨티뉴어스. 이산 분포만 떨어져 있는 것이다. 떨어져 있는 거 뭐 두 개씩 있고 이런 거죠. 뭐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면 0.5, 뒤가 나면 0.5 이게 이제 이산의 형태죠. 연속은 그냥 쭉 연달된 거. 연달된. 우리는 주로 연속 분포를 우리가 활용한다. 이렇게요. 연속 분포란 이어진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어떠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곡선 밑의 면적으로 나타내지는 형태이다. 확률분은 면적을 적분하면 1이 되는데 확률은 구간의 면적을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집단의 평균이니까 160이고 180이 될 확률이 0.83.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정규분포. 요 문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집단의 평균이니까 160에서 180cm가 될 확률이 0.83이라고 표현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마 170의 평균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되면 되죠. 170 마이너스 10이니까 160, 170 플러스 10이니까 180. 160에서 180 사이에 0.84. 뭐 현실적으로 그러면 되겠죠. 사람들의 키가 보통 0.83이라고 표현된다. 그 안에 들어갈 게 0.83이라는 거죠. 만약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160이 안 된다. 이러면 이 사람인 160이 안 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어떤 사람이 180이 넘을 확률은 얼마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160에서 180이 0.83이에요. 그럼 전체 확률은 얼마입니까? 1이죠. 1에서 0.84 빼면 얼마입니까? 0.17이죠. 160이 안 될 확률, 160 미만이거나 뭐 183을 초과할 확률은 0.17이라는 겁니다. 1 빼기 0.83, 0.17이라는 겁니다. 이게 확률 분포입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 요 앞에서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다. 이게 이제 디스크리트의 기본적인 게 이항 분포고, 컨티뉴어스 기본적인 게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는 이항은 주로 잘 안 쓰고 정규를 많이 씁니다. 이항 분포는 모든 가능한 결과 두 가지다. 베르누에서 이건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이건 뭐. 정규 분포.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거 5줄, 한 3번씩 읽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정규 분포, normal distribution. normal이 뭡니까? 정상적이고 보통적이고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normal, 일반적인. 정규 분포는 확률 분포, probability distribution,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거의 모든 현상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현상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키, 몸무게, IQ 등은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하지만 모든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것은 아니며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니다. 정규 분포 역시 하나의 확률 분포일 뿐이다. 그럼 정규 분포는 뭐냐? 정규 분포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분포입니다. 제가 한국과 미국에서 숱한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정규 분포가 얼마나 거의 다가 정규 분포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뭐 몸무게, 키, 성적, 뭐 가계 소득, 쭉 거의 다 정규 분포다. 아셨죠? 정규 분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다. 됐고, 그 다음에 요거 요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수업이란 이제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학습이란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쭉 읽어보시죠. 위에서부터 쭉. 이거는 거의 외울 정도까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정규 분포는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 좀 있으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좌우 대칭이다. 좌우 대칭. 봉우리가 하나이며 가운데가 볼록합니다. 종 모양의 밀도 곡선, density curve죠. 아주 밀도라는 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density curve. 모든 정규 분포는 전체적으로 같은 형태를 갖고 있다. 같은 형태. 같은 형태인데 좀 크고 작고 형태는 비슷해요. 특정 정규 분포에 대한 정확한 밀도 함수는 평균과 표준 분포에 의해 결정이 된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170이고 표준보다 10인, 170 플러스 마이너스 10인 정규 분포와 평균이 100만이야. 100만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3천이야. 100만 플러스 마이너스 3천인 정규 분포는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실제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특정 정규분포에 대한 정확한 밀도함수는 평균과 표준분포에 의해 결정이 된다. 평균은 좌우 대칭 곡선의 중앙에 위치하며 중앙값 같다. 정규분포의 무슨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게 뭐냐? 가운데 값입니다. 가운데 값. 표준편차를 고정하고 평균을 변화시키면 전체적인 형태의 변화 없이 위치만 변한다. 표준편차를 고정하고 평균만 변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표준편차는 정규분포함수의 3포도를 조절한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이 있고, 잘 보세요. 평균이 170이야. 표준편차가 10이야. 그러면 170에서 10, 이거 플러스만 160에서 180 이 정도인데 요거하고 평균이 170이야. 표준편차가 30이야. 그럼 140에서 200이죠. 그러니까 160에서 180인 거하고 140에서 200인 거는 그림이 다르죠. 폭이 다르죠. 폭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3포도랍니다. 오른쪽 끝은 플러스 무한대를 향하고 왼쪽 끝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이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는 닿진 않습니다. 끝까지. 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리다 보면 정규분포는 끝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요거 다시 읽어보십시오. 요 6줄. 됐고, 그 밑에 거. 정규분포 밀도함수를 살펴보면 중앙에 있는 평균으로 양방향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점점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다시 점점 완만하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해서 좀 이따 곡선을 보시면 합니다. 볼록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곡선의 변화가 발생하는 변곡점들은 평균으로 표준분포의 거리만큼 영적으로 떨어져 위치한다. 쭉 가는 거고, 생각해보라. 보통 사람들이 많고 특이한 사람들이 별로 적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 키도 보통 170에서 180 뭐 이런 식이지 아주 작거나 아주 크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득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중산층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중산층이라는 게 사회의 중심이고 중산층 어떻게 하냐면 소득 1년의 소득을 생각하는 걸 쭉 가계별로 우리나라 가구가 한 1,700만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1,800만 가구라고 치면 1,800만 가구의 소득을 쭉 제일 낮으신 분부터 제일 끝에 높으신 까지 해. 그래서 중간이 딱 나와. 중간이 얼마 돼요? 뭐, 한 4천만 원. 그 플러스만서 25%. 밑으로 25, 위로 25. 이렇게 해요. 4천만 원 플러스만서 25%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3천에서 5천 사이다. 3천에서 5천 사이에 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60 몇 프로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중산층입니다. 한 중산에 드는 사람이 한 80% 정도 되면 굳건한데 요새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좀 늘리겠다고 정부가 이제 10% 이상 늘리겠답니다. 그게 뭡니까? 평균을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 것이 중산층이고 그것이 우리대입니다. 보통 거기다 합니까? 한 달 소득이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몇십만 명이고 한 달 아니 1년 소득이 1억 이상. 그다음에 1년 소득이 뭐 1,000만 원 안 되신 분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전부 주로 가운데 몇 천만 원 이래는 얘기입니다. 몇 천만 원 이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곡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스마트폰 꺼내서 찍으세요. 요게 시험에 나오고 여러분이 경영학 과목을 할 때 뭐 계속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평생 살아면서 정규분포의 개념을 알면 아주 쉽습니다. 특히 평균이 0이고 표준보다 1인 경우를 표준 정규분포로 한다. 평균 0이라고 규정을 한 거지. 실제 평균 0인 경우는 거의 없죠. 평균 0이고 1이다. 이렇게 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그렇게 만든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건 하나뿐이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여기 지금? 0.1, 2.1, 13.6, 34.1, 34.1, 13.2, 22.2, 1.1. 이게 뭐냐 하면, 뮤라고 있죠, 뮤. 가운데 이렇게 뮤. 그게 뮤라는 게 평균이고, 그 다음 시그마라고 있죠, 시그마. 그게 이제 표준편이죠. 뮤가 있고 시그마가 있는데, 그 가운데가 이제 가운데. 거기가 0이고, 거기서 평균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평균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표준편차 안에 34.1% 더하기 34.1, 다시 말해서 68.2%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니.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 평균과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준편차 안에는 얼마가 들어가 있습니까? 계산해 보시죠. 확률이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13.6 더하기 34.1 더하기 34.1 더하기 13.6이 고객입니다. 그럼 전체
0.1 더하기 2.1 더하기 13.6 더하기 34.1 더하기 34.1 더하기 13.6 더하기 2.1 더하기 0.1 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거의 1입니다. 실제 1은 아닙니다. 양쪽에 닿지 않겠다. 99.999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다고 추정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3 안에 들어가는 게 얼마입니까? 2.1, 13.6, 34.1 그게 2배입니다. 왜? 좌우 대칭이니까. 2.1, 13.6, 34.1, 34.1, 13.1, 2.1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99% 정도 되죠.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3씩을 말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뭐 통계청에서 숫자를 봤더니 우리나라 평균 가계소득이 3천만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0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3천만 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500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500 곱하기 3 하면 1,500이죠. 그럼 3천에 1,500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사이에 들어가는 분들이 거의 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의 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중요한 거니까 조금 좀 이따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